부분에서는 또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관, 역사인식론, 세계 역사학의 흐름, 또 그리고 한국 역사학의 흐름에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전체적인 위의 어떤 부분들을 본 데 기초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면 역사적인 관점이 뭔가, 상당히 역사학에서 많은 여러 큰 주제들과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의 그 가운데 난 유형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제 남북한권 현대사를 바라볼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택해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적 관점에 대해서 요거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종 관점 정리입니다. 네, 최종 관점 정리. 지난번에도 우리 김희성 목사님이 그 전반적인 강의를 조금 요약해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좀 또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듣는 사람들 하여금 좀 이렇게 정리가 더 잘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최종적으로 그걸 정리하는 시간인데 이 최종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이 어떤 단 몇 마디 말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 개요에서 우리가 다양한 요소를 봤잖아요.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관, 역사인식론, 그리고 세계 역사학의 흐름, 한국 역사학의 흐름,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 봤잖아요. 그 요소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주요 입장들을 다시 요약을 해서 그중 여러 역장에서 우리는 요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한다. 요약해서 짚어주는 부분이 어떤 우리 관점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점이라고 했을 때 그게 단순한 한마디 말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들 가운데 우리 관점은 또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관점,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관의 관점,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론의 관점, 그리고 또 그 세계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 또 그리고 한국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가운데 딱딱딱 이렇게 요약해서 보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에 대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그 처음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세상적인 역사라는 관점은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옛날에 벌어졌던 일을 그대로 옮겨 놓는 것이 역사적인 관점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관에서 역사라는 관점은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히라고 했을 때는 즉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스토리라고 했을 때는 이야기라는 소리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기독교 사관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즉 역사란 무엇인가 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우리가 바라보는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이 대한민국 역사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우리 백성들을 구속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본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적인 역사관은 어떤 것인가? 역사관은 어떤 것인가 했죠. 우리 지난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역사관이 상당히 많다 그랬잖아요. 순환론적 역사관, 관념론적 역사관, 물질주의 역사관, 포스트 모던 역사관, 기독교 직선사관, 즉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 우리가 결국 기독교 역사관 이 부분을 우리가 선택한 역사관이지만은 이 기독교 역사관에 비해서 다른 역사관들은 어떻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우리는 어떤 역사관들하고 싸우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순환론적 역사관입니다. 순환론적 역사관. 예, 요 그림을 보았죠.
순환론적 역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란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다시금 출발점으로 회귀하는 형식으로 전개된다고 파악하는 역사관이죠. 이 사상에는 여기에는 시간은 원형이에요. 시간은 이게 원형. 이게 또 이게 성장했다가 번영했다가 붕괴하고 혼돈하고 재생하고 또 다시 이렇게 시간은 원형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종말이 없어요. 또 여기에서는 인간은 자연이 일부고 인간이 본성은 거의 변하지 않고 권력과 타락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윤리를 또 회복하기도 하고 윤리가 깨지기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여기에서 구원의에는 구원의 개념이 없어요. 오직 그냥 다음 생에 뭔가 조금은 여기 어떤 그 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에서의 탈출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수없이 반복하는 어떤 수용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런 순환론적 이 역사관을 받아들이는 종교들이 있죠. 힌두교, 불교 뭐 이런 종교들이 이 순환론적 역사관을 받아들이죠. 제가 간증에서도 전에 이야기해봤지만은 제가 중국에서 북경에서 죽을 그런 입장에 놓였을 때 이렇게 죽는구나 했을 때 다음 세상에 벼룩이라도 태어날 만한 그런 희망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 도에는 내 운명을 못 맡기겠다. 불교 서적도 내가 엄청 많이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근데 이게 순환론적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이 순환론적인 역사관은 죽음의 문제를 그 윤회로 푼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 순환론적 역사관에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어요. 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순환론적 역사관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관념주의 역사관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예, 즉 해겔의 역사관처럼 관념주의적 역사관. 세계는 이게 이 관념주의적 역사관이라는 그 역사 진행을 정신과 이념의 작용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고 형식이라는 거죠. 즉 이 사고는 우리가 그 관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관념의 물질이 있죠. 관념의 반대편에는 물질이 있죠. 물질의 반대편은 관념이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물질과 대립하는 관념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뭐 다른 면을 봐도 영혼, 뭐 정신,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관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인생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사관이라는 거죠. 즉 해결이 나중에 이렇게 인간은 이게 자유를 향해서 나가는 것. 그래서 이게 최고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해결은 이 절대 의식의 경지인 자유를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인생이라는 것, 역사라는 것은 이 자유를 향해 도달하려고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세계 역사 진행도 역시 이 정신이 자유로 나아가는 발전을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겔은 정리했습니다. 세계사는 정신이 어떻게 점차적으로 자유의식에 도달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계사라고 그랬죠. 그가 이 세계사의 세계사의 진행의 자유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한 것에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고대 동방에서는 오직 통치자 한 사람만 자유로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로마에 와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유를 누렸다. 의회가 생기면서 이 왕권 권력이 의회에 나눠지면서 그러니까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력이 분열이 되니까. 그러다가 기독교 게르만 사회에 와서 기독교 사회가 들어오면서부터 비로소 인간은 자유스럽게 되었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건 처음에는 한 사람이 누렸다. 소수의 몇 사람이 누렸다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 게르만 사회에 들어와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어떤 그런 이런 발전 단계라는, 그러니까 인류는 이렇게 자유의 세계에 나아가는 그것이 이 관념론적 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부는 우리가 좀 이렇게 수용하는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수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물질주의적 역사관입니다. 물질주의적 역사관. 이 물질주의 역사관이라 했을 때 우리가 마르크스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유물사관이라고, 마르크스 유물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물질주의 역사관이란 역사는 사회의 물질적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파악하는 사고체계입니다. 역사는 사회의 물질적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고체계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역사는 추상적, 사변적 사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토대에 따라서 관찰되어야 되고 그러한 점에서 인식하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이고 사변적이라고 했을 때 아까 이 관념론 사상에 했을 때 정신, 뭐 자유, 뭐 영혼, 근데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사변적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는 물질이 아니죠. 그러나 이 물질을 기초해서 역사를 바탕을 이뤄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마르크스는 역사 진행을 이와 같이 물질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관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적 생활 양식은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인 생활 과정을 제약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의식이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르크스에 의하면 헌법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회의 상부구조거든요. 상부구조. 근데 사회의 하부구조가 뭐예요? 사회의 하부구조가 이 경제구조를 하부구조라고 이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는 후자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고, 제약을 받고 또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의식 형태는 더 이상 그러므로 자립적인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이 하부구조, 이게 상부구조는 하부구조가 있어야지만이 지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므로서 역사 진행을 이러한 이해에 있어서 변화의 원인은 오직 생산 양식과 교환 양식의 변화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생산 양식과 교환 양식의 변화 속에서, 즉 이게 그 생산, 이 경제적인 생산부를 이게 그 분배를 받는 어떤 그런 양식 속에서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분배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계급이 있다는 거죠. 계급이, 즉 왕이라든가 관료 계급이라든가 또 그리고 이 그 마르크스가 바라봤던 계급적이 주목했던 한 계급이 제3신분의 계급인 이 부르주아지, 그리고 제일 하위의 계급은 이 프롤레타리아트. 이 제일 하위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은 이 착취받고 억압받는 어떤 이런 계급인데, 이런 계급은 이런 생산 양식의 구조 가운데 제일 소외된 계급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프롤레타리아트는 이 혁명을 통해서 이 생산량의 불평등한 것들을 평등한 관계로 만드는 어떤 이런 투쟁이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이 생산 양식들을 이 그 분배 양식에서 이렇게 그 혁명을 통해서 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에 의하면 역사란 바로 이런 계급들 사이 투쟁이며 그 진보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대립 속에서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전개되어 왔던 것이 사회 발전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발전 과정 가운데서 경제구조의 형식에 따라서 원시 공동체 사회, 그 다음에는 고대 노회 사회, 그 다음 그 사회는 이렇게 중세 봉건 사회, 그 다음에는 근세 자본주의 사회로 구분했고, 나중에 종말론적으로는 이게 공산주의 사회로 도래할 때 인류의 최종 단계, 그게는 평등한 어떤 그런 사회. 이게 물질을 기초해서 내놓은 역사관, 이게 유물사관이 이게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사관이 있었죠. 포스트 모던 사관. 이 포스트 모던 사관을 이야기하기 전에 포스트 모던 사관은 이 메타 서사를 거부한다고 그랬죠. 메타 서사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이게 뭐 순환 사관, 뭐 관념 사관, 유물 사관, 이제 뒤에서 말할 어떤 기독교 사관, 이런 것들은 이 메타 사관인 거예요. 대형 사관.
이게 완전히 이게 그 모든 것들이 지배하는 어떤 그런 사관이라고 이렇게. 근데 이 포스트 모던 사관은 이런 그 메타 사관들을 거부해요. 거부함으로써 이 포스트 모던 사관을 말합니다. 이런 메타 사관들은, 이런 큰 이야기들은 권력이 만들어낸 사관들이라는 거예요. 권력이. 그래서 포스트 모던 사관은, 역사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권력이 만든 사관이라고 해왔다는 어떤 그런 사관을 가지고서 포스트 모던 사관은 이 권력이 만든 이 메타 사관을 거부하고 소수의 역사, 개별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주목해요. 예. 그러면서 여성 사관, 민중 사관, 또 식민지 사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목하는, 그러기 포스트 모던 사관이에요. 자, 요건 요 정도로 얘기 나누고, 자, 우리가 이제 이 여러 사관들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유해야 될 사관은 기독교 직선 사관, 이 사관이라는 거죠. 기독교 직선 사관, 즉 직선 역사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미 계획된 종점인 신국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는 역사이해예요. 창조에서부터 이게 재림, 최후 심판까지 이 직선,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시작했고 끝을 보신 이 직선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이런 사관이에요. 여기에는 역사는 하나님의 간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역사는 그 진행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종점을 향해 직선적으로 나간다. 이미 정해진 어떤 그 직선적으로 정해진 곳을 향해 나아간다고 했죠. 그 종점에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지상에서의 신의 역사가 끝남과 동시에 영원한 왕국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 지상에서 이 역사는 이제 끝난 동시에 이제 영원한 왕국이 시작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기독교 직선 사관입니다. 이런 사관은 성경에서도 이미 나와 있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사관이 나 있고, 이 구약 시대 이 직선 사관을 고대 유대인들부터 이 사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교회 시기에도 이 구약 성서에 이 나타난 이 사관이 그대로 이렇게 전수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중세에 와서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직선 사관이 이렇게 다시 정립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이 어거스틴은 그 두 나라를 구분했죠. 하나님의 도성하고 세속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도성, 이 두 나라를 이렇게 구분했죠. 어거스틴이 자기 신국론을 통해서 세계를 신의 나라와 지상 나라 사이의 대립과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봤어요. 대립과 갈등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어떤 대립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에 의하면 이 두 나라는, 또 이 두 나라 시민들이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구분되었고, 각각 아벨과 가인의 계보로부터 이렇게 쭉 진행이 됐고,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 두 나라의 어떤 는 충돌하는, 갈등하는 어떤 그런 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서 이렇게 쭉 배웠죠. 하나님 왕권 사관, 두 왕권 사관, 아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예수, 교회, 이 하나님 나라하고, 가인을 통해서 라멕, 함, 바벨론 문명, 이 두 나라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충돌하고 갈등하는 어떤 그런 구조라는 거죠. 예, 이 악의 시민들이 이제 최후의 심판 때에 영원히 이 지상 나라는 파면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상 나라는, 이 지상 나라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신의 주재 아래에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게 한쪽 구석에서 지금도 찍소리도 못하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뭐 기독교 같은 거 거의 뭐 완전히 핍박당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 이게 뭐 기독교 세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나라에서 살게 돼. 그러나 어거스틴 입장에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 이 어거스틴의 역사 이해를 보면 지배하는 핵심이 사상은 세계란 이 하나님이 주재하는 그 통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성경적 세관에서 이렇게 본 어떤 그림인데,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 아담을 재구속하기 위해서, 아담과 인류를 재구속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부르고 이스라엘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재구속 역사를 다시 쓰신 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 다 다시 하나님께로 있구나. 그러니까 떠났지만은 다시 구속, 세상 끝난 날까지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시 자기께로 돌이키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 이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통치 아래, 주재 아래 있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도, 세계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 위에서 있고, 우리도 그 재구속하는 그 대열 가운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고, 할렐루야, 방향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속하고 통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보다 더 광폭적인 이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속이라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성경에서도 어떤 인류학자라든가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은 창조를 믿는데, 창조해놓고 하나님은 그냥 간섭 안 하고 그냥 버려두셨다, 세계를.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에 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셔가지고지만은 이스라엘이 분리됐잖아요. 분리돼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분리됐을 때, 물론 남이스라엘,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속 역사를 다시 이뤄갔지만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다 포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 이방 땅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가지고 포로 귀환할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돌아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구속하는 역사를 계속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마리아 땅을 건너가며, 사마리아 땅을 지나다니며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사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땅도 구속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도 전도 여행에서 아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때가 되면, 아덴의 사람들이 때가 되면, 전에까지는 하나님이 이 관여를 안 하셨지만은 이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신다고. 물론 관여를 안 했지만 그 관여를 안 한 게 아니고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를 나타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구속의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목사님 졸리시면 일어서서 들으십시오. 예, 그 강의하다가 이렇게 밖에 나가는 현상은 없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는 나쁜 행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상나라의 목적은 뭡니까? 지상나라의 목적은 이 지상나라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국가를 다른 역사의 운반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그 구성원들에게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는 걸 목적으로 또 삼고 있고, 그 과제는 1차적으로 구성원들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다음은 도덕적인 어떤 그런 관리를 유지하는 데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 그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어떤 그런 것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 역사도 하나님이 다 관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저기 뭐 저도 이야기하고 뭐 우리 김성 목사님이 강의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이게 다니엘서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 역사가 종말 때까지 이루어질 어떤 그런 예언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금 머리 부분, 은 동 부분, 철. 지금은 어느 부분입니까? 지금은 이 철과 진흙, 이 시대예요. 열국들, 돌나라.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도 예수님 나라에서 시작되는 지금 이 마지막 때가 여기 부분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 다 예언했다는 거죠. 일반 역사를 또 그러면서 일반 역사를 판단하는 건도 우리는 성경에 뭐 일반 역사를 판단하는 어떤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구속의 어떤 이 일반 세계도 이게 지금 다스리시고 있다는 것들을 믿고 이 구속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반 역사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일반 역사도 결국은 이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 가운데 일반 역사도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부분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해석해내야 돼. 또 또 우리 개인이 어떤 이 삶 가운데도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성경의 기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 사회에서 뭐 교회는 종교 분리를 해라 뭐 이러면서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이거는 완전히 어느 도단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신국의 역사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어떤 영역인데, 이거는 말이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국가와 교회가 지상에서 쌍둥이 세력을 국가와 교회가 세속도 성과 이 하나님의 도성이 지상에서 이 쌍둥이 세력으로 다 같이 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작용해 나가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즉 이 두 도종 사관을 믿습니다. 이 직선 사관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역사 해석의 모든 것들은 이 사관의 입각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우리가 그 순환론 사관, 관념론 사관, 그 다음에 유물 사관, 포스트 모던 사관, 이런 사관들에 대립해서 우리는 이 직선 사관으로 기독교 직선 사관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다는 거죠. 자, 이 세상의 어떤 사관들이 어떤 그 구분들이 이게 보이십니까? 자, 이어서 사관에 대해서 좀 나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역사 인식론적 관점이 뭔가 하는 거예요. 역사 인식론적 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역사 인식이라는 문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는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객관성의 문제, 또 그리고 사료의 문제, 또 그리고 해석의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인식론을 이렇게 이해할 때, 자, 먼저 객관성의 문제를 좀 이렇게 들여다봅시다. 어떤 사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객관적으로 관찰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싶은데, 근데 이 객관적인 관찰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역사를 관찰하고 소설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그 문 닫고 나가지 마세요. 아무리 강의가 재미없어도 예의 가만히 앉아있는 게 예의예요.
항상 이게 앉아 있는 몇 사람 앉아 있지 않아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는 진짜 뭐 예배하는 게 태도도 아니고, 예. 그것도 설교자에 대한 그 예의도 아니에요. 이 객관적인 관찰에 이게 어려움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역사를 관찰하고 소설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는 객관적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요구는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의 상당한 원칙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극히 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참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에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 정서, 집단적인 이해관계, 또 그리고 종파적 교리, 또 그리고 민족적 성향에 따라서 사고하기 때문에, 또한 자기 시대의 관념의 의식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 세계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 객관적인 어떤 자기 사고 체계를 가지고 이슬람 어떤 문제를, 우리 기독교 문제를 해석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도 참 이게 전문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게 신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경제라든가 역사라든가 지금 역사 강의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하고 있지만은 이게 100% 어떤 정확한 어떤 해석을 해낸다고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기 종파적인 어떤 그런 이미 그런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비록 객관적이고자 하지만은 그의 관찰 및 인식 결과는 객관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역사가들은 아예 객관적인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주관적이고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객관적인 걸 아예 이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관적인 어떤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관이 객관화되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관이. 첫째로 그러면 이 주관이 객관적으로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서, 첫째로는 자신의 관찰과 인식을 주도하는 관점의 근거인 주관성으로부터 공정한 인식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주관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 있지만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요거는 내가 주관이 섞일 수 있어 하는 어떤 그런 부분, 주관적인 요소들이 나한테 있다는, 최대한 그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시킬 수 있는, 또는 사실들을 특정 목적을 위해서 정리 해석하도록 하는 나의 어떤 개인적 감정이나 집단적 의견 등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거하려는 노력들을. 그래서 저도 솔직히 논문들을 이렇게 좀 써내고, 또 저도 논문도 쓰고 학교를 졸업할 때 논문도 쓰고, 또 여러 논문 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여러 논문들도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가 설교를 하는 것도 상당히 주관적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그걸 논증하기 위해서 이 사건 저 사건 다 끌어다가 그 논증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객관적인 실체일까? 이렇게 의문을 던져볼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렇게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싸움을 하면, 지지난주도 우리 한 탈북민 지체를 만나서 그 가정 문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자매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이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의 이야기가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한쪽의 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다가올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함부로 대답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 오래전부터 그런 습관이 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내 어떤 그 인본주의적으로 어떤 답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알려주십시오. 이 실체에 대한 것.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만이 객관적일 수가 있죠. 근데 인간은 다 자기 어떤 주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객관화라는 게 인식에 있어서 바른 어떤 실체를 인식해야지 그것이 우리가 바른 어떤 맥을 잡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주관이 이 객관화하려면 어떤 그 자기 주관이 섞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부단히 제거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이 주관성 자체를 스스로 분석하고, 그리고 그 성격의 한계성을 파악, 내 스스로를 내가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그것을 내가 얼마나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이런 한계들을 스스로 점검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자신의 관점을 시켜서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 관점에서. 우리가 그 큐티를 우리가 중국에 있을 때 형제들하고 막 그 큐티를 했는데, 어떤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내가 묵상하는 그 묵상이 다르고, 저 다른 지체가 묵상하는 묵상의 해석이 또 달라. 이 본문을 이 사람은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즉 자기 어떤 거로다지나 좀 확대해서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대상을 역사성 속에서 통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뒤, 옆, 좌우, 이 통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성경 우리 신학교에서 이게 그 설교하거나 어떤 그런 것들 배울 때 이게 어떤 성경을 해석하려고 할 때, 한 구절을 해석하려고 할 때 그 성경이 앞뒤 구절의 문맥을 다 보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는. 즉 이렇게 어떻게 해서는 우리는 주관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은 어떻게 해서나 이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 인식론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인식론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관점은 역사학에서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과의 사이를 잘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개별적인 것, 예. 인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들이죠. 이 역사학에서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부분도 이 관점이 잘 정립하는 게 중요한데,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역사 연구에서 우선적인 대상인가 하는 질문은 역사학 이론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그런 논쟁이에요. 철학, 저도 철학 서적을 이렇게 철학 서양 철학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도 결국 일자와 다자와의 관계, 이게 고대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 문제, 일자와 다자의 관계, 이것을 즉 역사학에서도 개별적인 것과 일반적인 이런 인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접근하는가 하는 것을 정립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 개별적인 것이라고 했을 때는 우선 어떤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들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민족이나 국가, 그들이 일으켜하는 어떤 특정 제도를 또 이야기할 수도 있죠. 민주주의도 있고, 이게 신정 체제도 있고, 다양한 제도들이 있잖아요. 사회주의 체제도 있고. 그리고 또 보다 확대된다면 이 특정 역사 시대 가운데 문화를 어떤 이슬람권, 또 신두교 문화권, 기독교 문화권, 이런 것들도 개별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있어요. 개별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개인으로부터 국가, 민족,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양상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것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일반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경향성을 의미해요. 역사 생활에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비슷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
뭐 이슬람권에도 뭐 이런 경향이 모습이 있고, 뭐 기독교 문헌권에도 뭐 이런 경향이 이런 그러니까 이 밑바탕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역사 일반에서 일종의 역사적인 법칙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들을 일반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 일반은 이게 바로 이게 보편성이라고, 이거 보편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죠. 제가 뭐 지난번에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지만은 처음에 우리 한국에 와서 북한 선교를 하려고, 통일 선교를 하려고 이렇게 우리 한국 성도들이 다가왔을 때 한국 성도 이 북한 이 공산권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그 접해 못 봤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쩔쩔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턱 했던 것들 했던 말이, 아니 북한에도 그냥 밥 먹고 똥 싸는 인간이 사는 사회라고. 어떤 제도는 다르지만은 사람이 사는 어떤 그 원리나 속성 이런 것들은 일반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 조금은 다르서 똑같은 거구나. 하나님이 좀 이렇게 그 여러 인생의 굴곡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그 우리 한국 출신이 있던 저 자매하고도 가정을 잃어보고, 또 하나님 실패해서 또 우리 탈북민 출신 우리 또 자매하고도 가정을 잃어서 지금 이렇게 이래가지만은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 일반적인 차이가 없어. 다 죄인이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얼마나 헌신적으로 감당하느냐, 아마 이기적이냐, 그런 차이지 다른 어떤 그런 건 없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반적인 것과 이 개별적인 것, 이 차이를 또 인식론에서 중요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식론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인식론적인 관점이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세계사를 바라보는 또 우리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앞에서 고대 세계사의 부름도 받고 중세 세계사 흐름도 봤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근대에서는 고대나 중세는 이 보편사적인 어떤 이 역사학의 흐름이었죠. 근데 근대 역사학에 들어와서부터 이 보편사에서 개별사로 전환되는 어떤 그런 시기를 겪는다 그랬죠. 근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보편사에서 개별사 역사 연구로 방향이 전환이 되는데, 근대 말에 들어오면서 이 거대 제국의 통치로부터 개별 민족 국가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개별 민족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개별 역사학의 어떤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죠? 역사주의. 민족주의적인 어떤 그런 맥락에서 이 역사주의가 이 개별 보편사의 어떤 관점에서 개별사적인 관점이 나는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역사주의라고 그랬죠. 역사주의가 이게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역사주의 개념이라고 했을 때, 역사주의는 모든 역사, 모든 현상을 역사적 형성체라 보면서 다양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는 개체사상이에요. 역사주의라는 건 한마디 말하면 다양성과 고유성을 인정하는 개체사상을 역사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주의는 어떤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도 우리 근대사를 바라볼 때 역사주의, 민족주의라는 게 어떤 개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재조명하고 계속 이렇게 말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요 역사주의 정치적 성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역사주의, 정치적으로 이 역사주의는 모든 민족과 문화의 역사성과 다양성을 강조함으로써 양면적인 작용을 해요. 역사주의라는 정치적 면에서 양면적인 작용을 합니다. 양면적인 작용, 즉 역사주의는 한편으로는
이성적 합리적 제도를 각 민족과 문화에 획일적으로 부과하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는 태도. 그 민족주의가 요거는 좀 약하게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게 거대의 어떤 이 사관들, 어떤 거대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그런 이 담론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는 걸 거부하는 거. 예. 거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역사주의 면에서 한 면으로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역사주의는 기존의 체제의 역사성을 강조하는 것 건데 그것을 합리화시켜 가지고 민족주의, 국가주의로 이바지하면서 보수주의적인 이론으로 이렇게 드러나요. 이거는 민족주의, 즉 역사주의가 강하게 나타날 때, 우리 민족, 우리 국가주의, 이 역사적인 정체성을 강조, 이것만이 최고다. 이러면서 다른 민족도 이 역사주의적인 이 전통을 가지고, 이 역사성을 가지고 다른 민족도 막 흡수시켜서 통합시키려고 하는, 이게 역사주의의 어떤 또 다른 면으로 나타나는, 이게 뭐 파시즘이라든가 일본 제국주의 어떤 그런 야망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또 반대편에서는 이 역사주의는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뭐 창씨개명을 시키려고 우리 민족을 막 이게 완전히 일본화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우리 스스로 독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두 양갈래로 이 정치적 성격이 역사주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역사주의는 좀 더 깊이 보면 우리가 이게 앞으로 역사를 해석할 때 이런 그 깊이 있는 어떤 질문들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주의를 결국 좀 더 깊이 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랑케에 의해서 역사주의는 완성이 된다 그랬죠. 랑케, 이 랑케에서 요 랑케의 역사주의 어떤 그런 내용을 좀 더 정리하고 들어가고 싶은데, 랑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이 본래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단지 보여주는 것이 역사가의 어떤 책무라고 했어요. 역사가의 어떤 역할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역사학의 위상이 어쩔 수 없이 정치와 학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랑케가 이 말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자 했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역사의 탈도덕화,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에는 탈도덕화를 해야 된다는 말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즉 이거는 첫째, 과거를 재판하지 말라는 주문을 통해서 랑케는 역사의 탈도덕화를 주문했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재판하지 말아라.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과거를 막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 막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근데 그럼 재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재판하지 말라. 네가 재판한다면 내가 어떤 과거보다 내가 지금이 어떤 도덕적이기 때문에 비도덕적인 과거를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그는 역사의 도덕적 가치를 결코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 연구는 탈도덕적으로 이루어져야 역사 서술이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요거 이야기 나눌 때 깊이 이야기 나눴지만은 뭐 여기서 좀 생략하겠지만, 우리가 윤치호를 일제 시대의 친일이라고 좀 비판한 윤치호를 우리가 이야기했죠. 근데 후세인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그때 당시 일제 식민 치하에서 나름 어떤 살아가려고 하는, 민족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자세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야기를 했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가는 먼저 자신이 주관적인 가치를 배제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배제하도록. 예. 그래서 랑케는 사물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 자신까지도 지우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일제 시대 정말 그 일제 시대 가운데 그 윤치호라는 그 사람이 정말 친일이었는가? 아니면 정말 민족을 위한 사람이었는가? 이거는 우리가 지고 우리 지금 시대 사람이 잣대로 이걸 온전히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랑케는 그것이 본래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이 역사적인 관점의 어떤 해석의 관점의 여기에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탈정치화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탈정치화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즉 역사학의 탈정치화를 주장했습니다. 랑케는 물론 강대국 사이의 어떤 정치적인 그 이 권력 투쟁을 있는 것들, 정치적인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왜 탈정치화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역사적 정말 어떤 사건을 공정성 있게, 그리고 역사를 어떤 그 재구현해낼 수 있는가,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재구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재구현하기가 이 역사를 재구현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루터의 영혼을 탐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루터를 잘했다 아니면 못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편이 낫다는 거예요. 루터의 영혼을 우리가 연구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차라리 루터를 비판하거나 차라리 루터를 칭찬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루터를 칭찬하는 편은 어디예요? 개신교는 루터를 칭찬하죠. 근데 가톨릭은 루터를 비판하잖아. 차라리 비판하는, 루터라는 본인은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루터의 영혼을 이해하는 것보다 이 루터를 비판하거나 루터를 칭찬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역사를 어떤 사실을 이게 그 밝힌다는 것은 어떤 영혼의 문제를 밝혀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 랑케는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안에 과연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신의 섭리가 뭘까? 이걸 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분석한다는 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랑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조금 우리가 좀 우리 앞으로 역사 연구에서도 참 좋은 어떤 이 도구를 지어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인이 어떤 관점에서 우리는 이렇게 막 역사의 대세를 따르고 말이죠. 대세를. 그런데 역사의 대세가 아니라 뭐가 그 역사의 어떤 그 시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자세를 우리 랑케의 어떤 이런 이 학문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또 역사를 바라볼 때 이것이 근대에 들어와서 이 개별주의 역사학의 어떤 관점에 참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랑케의 역사학에서는 랑케는 이렇게 어떤 정치화된 어떤 그런 해석이 아니라 어떤 사건 가운데서 자유의 장면들을, 정말 그 사건이 진짜 진정한 실체가 무엇이었는가 자유의 장면들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랑케의 어떤 그런 해석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이어서 우리 근대 역사학에서 보편사를 전하는 인식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사로서의 역사주의 관점에서 보았고, 현대 역사관의 관점에 대해서 세계 역사학이 말한 부분에 조금 더 우리가 역사 관점을 바라볼 때 중요하게 좀 정리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20세기 역사학의 철학의 특성은 먼저 좀 정리를 하면 전쟁의 해묘감이 20세기에 많이 들어왔죠. 1차 세계대전, 러시아 혁명 뭐 이런 것들 통해서 2차 세계대전, 20세기 역사학이 이렇게 발전할 때 사회적 환경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랑케 사학과 결별이 이 20세기 역사학 가운데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여기서 결국 그 랑케 사학하고 결별된 것은 그 랑케 사학이 결국 민족주의, 파시즘 이런 데까지 열매를 맺게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탈피하게
랑케사하고 결별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20세기 역사 가운데 유럽 중심의 어떤 사상, 어떤 생각들을 탈피하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어졌던 거죠. 이때까지는 다 그냥 유럽 중심의 어떤 이런 사고 체계들이었잖아요. 자, 이런 것 가운데 주장했던 것이 현대 역사학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역사학자들이 토인비와 후쿠시마 또 헌팅턴 뭐 이런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하나하나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후쿠야마, 예. 이렇게 있고, 예. 이건 토인비였고, 예. 이 토인비 우이몰라 이 부분 후쿠야마, 예. 예, 후쿠야마. 이 후쿠야마의 이 역사관의 핵심 구조는 인류의 이념적 역사 발전은 자유민주주의에 도달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 도달함으로 인해서. 즉, 다만 여기서 역사 종말, 다음에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역사 단계를 이뤘다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나 이 역사 종말은 사건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인류가 추구할 최종 정치 체제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이때까지 인류가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독재로부터 해서 전체주의, 공산주의, 파시즘 등 이런 경쟁 끝에서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승리를 했다는 거죠. 승리를 했다는 거죠. 즉 보편적 정치 이념으로 나타난 것이 다름 아닌 이 자유민주주의이며 그에 수반하여 보편적 경제지도 이념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유시장경제라는 거죠. 여기서 시장경제는 자유시장경제가 사람들을 자유로 나가게 하는, 자유민주주의로 나가게 하는 어떤 그런 기초가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헤겔의 어떤 관념 사상에서 들었잖아요. 헤겔은 인류는 이게 자유를 향해서 나간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고대에는 한 사람이 왕이 자유했지만은 그리스 로마 시대는 소수의 몇 사람이 자유했고, 그다음 또 기독교 게르만 사회에서 들어왔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자유를 하는. 근데 그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체제의 종착점이 결국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이것이 종말적인 어떤 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종말 이전의 어떤 체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 부분에선 동의합니다. 저도 뭐 북한의 어떤 사회주의 체제도 살아봤고, 좀 뭐 신정 체제 이런 체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래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은 이 제도가 그나마 이 지구상에서 그래도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가치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제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헌팅턴, 사무엘 필립스 헌팅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팅턴의 역사 이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팅턴은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의 핵심 주장은 서로 다른 문명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 새로 태동하는 어떤 그런 충돌의 어떤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로 1980년 말경에 공산 세계가 무너지면서 국제 질서의 도구는 다시 한번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는데, 탈냉전 시대에 등장한 가장 중요한 가치의 기준은 정치 경제가 아니라 문화와 문명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어떤 이념 전쟁, 뭐 사회주의와 이 자본주의 어떤 그런 이념의 어떤 그런 갈등이 됐지만은 이 탈냉전 끝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충돌이 나타나는데, 이제는 문명과 문명들이 어떤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냉전 이후 세계의 가장 중요한 갈등은 이념이 아니라 문명 간의 충돌이라는 거죠. 그 문명 간의 충돌은 냉전 시대에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또 미국과 소련이라는 이념의 대립이 중심이었다면, 냉전 이후에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시대가 아니고 앞으로는 문화, 종교, 문명의 정체성들이 충돌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질서에 대해서 이 헌팅턴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세계 질서는 서구와 비서구의 충돌 속에서 세계 질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탈냉전 세계의 구도에서 문명들 사이에는 대립과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그랬어요. 이 대립과 충돌은 미시적으로는 가장 폭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단층성은 이 이슬람하고 기독교 문명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서구와 비서구의 대립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을 축으로 하는 서구는 비서구 국가인 이 공산주의 국가라나 비서구 국가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주의, 법치주의를 강요하려고 한대요. 그러나 이 비서구는 서구의 이런 보편을 제국주의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 것을 제국주의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비서구는 서구의 원칙들과 행동을 위선이나 이중 플레이, 또 제스처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비서구는 이런 서구의 보편주의를 서구의 이익이나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방어를 위한 수단으로. 그래서 서구는 그렇게 이 비서구의 이런 것들에서 이 도전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도전적인 의식이 강한 이슬람, 특히 이 중국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감과 적대적인 가치로 대처한다는 거죠. 이런 비서구의 서구에 대한 비서구의 이런 것들이, 이론이 여러분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성 목사님,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이 비서구는, 이 서구는 비서구에다가 중국이라든가 이슬람이라 이런 것들에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개인주의, 법치주의를 이렇게 개화시키려고 하죠. 그런데 비서구는 이런 것들을 서구의 위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 서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위선, 어떤 그런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서로 마음이 갇혀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네. 목적 자체는 사실은 이제 서구에서는 그것을 자기가 이권을 챙기는 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이 비서구권에서는 그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건데, 실제적으로 시장이 돌아가는 모든 것은 서구가 확실히 선진화됐고. 그 어쨌든 제가 보니까 이게 서구 사회는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고, 이 시스템이 좋고, 그다음에 이게 그 권력이 다 분산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게 그 대통령도 이 계속 이렇게 그 체제가 바뀌고 이랬잖아요. 근데 비서구권은 너무 그 권력 위주. 기득권이 놓치기 싫으니까 그걸 받고 싫은 거야. 그렇죠. 내가 봤을 때는 비서구가, 이 사람이 이 헌팅턴이 이야기하는 이 해석은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비서구권, 즉 북한 사회에서 살아봤지만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게르다당은 하나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고시다, 이런 교육을 받고 살아왔지만은 지금 여기서 딱 와서 보면 서구의 이런 문명들을 거부하는 것은 그 자기들이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상관없는 거예요. 모두가 잘 사는 문화가 아니야. 그거 저는 여기서 이 서구의 어떤 이런 다른 민족들도 이런 자유로 나가게끔 하는 어떤 그런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서구와 비서구는 이렇게 대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힘이 약하며 서구에 우존적이 하는 이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이 서구는 좀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근해 역할을 하는 러시아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인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협력과 갈등을 교차적으로 가진다고 해요, 이 서구가. 예.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게 아시아와 이슬람이 이 서구에 대해서 엄청난 도전을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미래의 위험한 충돌은 서구의 방자함과 이슬람의 편협성,
중화의 독단성으로 인해서 상호작용으로 이게 그 미래의 어떤 그런 위험한 충돌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팅턴은 아시아에서는 경제 성장에 그리고 이슬람은 사회적 동원과 인구 증가에 각각 뿌리를 두고 서구에 도전한다고 보았어요. 21세기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시아보다 이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발전은 아시아 정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만은 특히 이 이슬람은 15세에서 25세의 연령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슬람 원리주의의 테러리즘, 폭동, 노동력 수출을 제공함으로써 더 나아가 이슬람 사회와 비이슬람 사회를 위협으로 이게 다가오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문명과 중국 문명은 여러 가지로 다른 점들이 많지만은 서구에 대응하려고 군사적, 특히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개발하는 것을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요즘에 그 이란이 그 핵 개발하고 그 요즘에 미중 전쟁, 이 헌팅턴이 이게 1980년대 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2008년도까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이걸 이야기한다는 건 참 이게 예언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서구는 무기 확산 금지와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또 그 이민 제한법이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제재를 하려고 하는. 즉 이게 문명들이 충돌, 이게 현대사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관점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 가운데 이게 한국 역사학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우리 입장으로 취하면서 나가야 되는가 하는 어떤 부분들을 봤고, 오늘은 이때까지 쭉 배웠던들 가운데서 역사란 무엇인가, 사관이란 무엇인가, 인식론이 무엇인가, 세계 역사학의 흐름인가, 역사학의 흐름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더 뽑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